그래서 중국이 좋다는 거냐? 좋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이게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걸 갖고 그걸 갖다가 이 사용권을 매각을 한 다음에 그쵸.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생산에다 계속 퍼붓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퍼붓는 돈이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성장률이 제한이 되게 되겠죠. 네. 제조 2025 이런 거 해가지고 첨단 기술 쪽을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미국에서 기술 분쟁으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사실상 중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풀려나오질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아, 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네. 그래서 도대체 매크로가 뭘 어쨌다는 거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예. 그리고 약간 잭슨홀 이런 얘기 나오면 파월 의장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 의도가 뭘까? 그 분석하는 거. 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거래세를 한 0.05%포인트 인하한다 그랬더니 네. 갑자기 위에서 빵 시작했다가 이제 쭉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그러면 처음에 딱 빵 시작할 때는 야, 이제 좀 부양책의 약발이 좀 받나? 라고 했는데 아니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크로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매크로 지표들이라 아니면 매크로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을 좀 네.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3프로 TV의 그 과외 선생님 과외 선생님. 네, 오늘 매크로 과외 선생님 오건영 부부장님을 모셨는데 오건영 부부장님이 요즘에 좀 많이 바쁘십니다. 바쁘시죠. 그래가지고 그 특별히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또 쓰셔서 맞아요. 그 기간 동안 좀 매크로도 보면서 거기서 강의도 하면서 책까지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그 오건영 부장님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언제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책까지 쓰시고 예. 네,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책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예. 처음에 건네받자마자 두께에 좀 놀랬어요. 네, 그렇죠. 내용을 봤는데 사실 그래프랑 데이터가 되게 많아서 내용은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은 거. 별거 아니더라. 그림만 예쁘게 그려놨더라. 그게 아니라 내용도 쉽게 재밌게 잘 써놓으셨는데 이제 그림이 많아서 이해하기 더 쉽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기의 역사면은 위기 얘기만 나오는 겁니까? 이제 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뒤를 다 연결해서 30년 정도 금융시장 흐름 그런 걸 좀 담는 그런 내용을 담고 또 있습니다. 이제 기회를 또 찾아볼 수 있는 물론이겠죠. 네. 오늘 주로 해주실 말씀은 관심 있는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 예. 그리고 잭슨홀 파월 발언 해석 네네. 요걸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중국부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네. 아마 이제 저희는 중간 오늘 그냥 얘기를 듣고만 먼저 좀 있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예. 이게 제가 좀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여기다 쓰면 되나요? 예, 예. 이게 저기 슬라이드 말고 저기 네. 좀 칠판에 좀 쓰면서 좀 말씀 칠판으로 좀 드려보면, 가겠습니다. 칠판을 좀 쓰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 지금 이제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위안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보면 이제 컨트리 가든 그것도 네. 그렇고 헝다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민영 기업들이 계속 파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 다시 한번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이제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1달러에 이제 7.3 위안 이제 요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원달러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안화 관련돼 가지고 요즘 되게 문의도 좀 많으신 편이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기하고요 침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 침체라는 거는 사람이 번아웃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제 이런 게 침체인 거고 위기라는 건 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 심장마비 이런 것처럼 한 다음에 쓰러지는 거 이제 이런 게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컨트리 가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 우려를 갖다가 좀 높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좀 싶고요. 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이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이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은 자본 계정이 폐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건데 예. 자본이 유출되려고 하면 막아버려요. 그래서 요즘도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뉴스 중에서
QDII를 갖다가 제한했다라고 나와요. 아. 이 QDII가 이제 제 생각에 이거 다 해석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중국 내에 있는 펀드예요. 중국 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만든 펀드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홍콩을 경유해서라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에 있는 펀드가 갖고 있는 달러를 갖다 해외에 퍼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이미 이거 막았어. 이거 제한을 해요. 판매 제한. 그러니까 나가는 걸 갖다가 언제든지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외 투자 펀드들을 갖다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자본 개정이 되게 유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장들은 다 이제 완전히 오픈 마켓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언제든지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가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국 증시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 중에도.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방어막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본 개정이 폐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위안화도 보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이거를 중국 당국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중국이 어떤 게 있었냐면 15년도, 16년도로 가보면 중국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이게 15년도에 딱 6개월 만에 3조 달러로 털려버리거든요. 예. 확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환보유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딱 본다면 3조 달러 찍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 깜짝 놀랐죠. 이거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중국이 위기 온다. 그래서 15년, 16년에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훨씬 흉흉했어요. 예. 이 망한 게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이때 느낀 거죠. 아, 이게 외환보유고가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3조로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더 무서우니까 여기서부터 더 빠져나가잖아요. 패닉으로 그러니까 이게 쫙쫙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보시면 외환보유고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1조 달러입니다.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안 바뀌어요. 근데 잠깐 보시면 15,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무역 흑자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거대한 흑자를 냈거든요. 예. 그럼 쌓여야 되잖아요. 네. 안 쌓여요. 왜 그러지? 왜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옛날에 이제 재무부 관리자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중국에서 이 외환보유고를 외환보유액으로 쌓지 않고 이게 국영은행들한테 달러를 갖다 이렇게 또 뿌려준 거죠. 그럼 외환보유고에 쌓이지 않는데 국영은행들이 달러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 외환보유고 언제 쓰이냐면은 위안화 가치가 이제 막 떨어져요. 위안화가. 예. 그럼 위안화가 떨어지게 되면 위안화가 떨어진 이유는 달러를 매수하면서 위안을 매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안화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다 달러만 살려고 하고. 예. 그럼 이거 갖다 반대로 틀리면 환율 방어하려면 누군가 나서 가지고 달러를 매도를 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매도를 치겠습니까? 유일한 주체는 딱 하나죠.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있는 것도 막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던지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순간 와 저기서 자본 유출 나오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15년 16년의 교훈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중국 외환보유고 안 쓰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달러 사고 달러 사면서 달러 사면서 위안화 막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갑자기 확 하는 순간 옆에 있는 국영은행들에서 달러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3 위로 올라오면 막 때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늘면 뭐라고 하냐면 와 너네 외환보유고 늘려가지고 무역 흑자 엄청 내고 있네. 이제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게 그쵸. 1번.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외환보유고가 줄면 너네 불안한 거 아니야? 이제 이게 2번. 세 번째는 환율 시장 개입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럼 너네 환율 개입국 아니야? 이제 환율 조작국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쵸.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양옆에서 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환율 방어를 옛날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하는 효과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제 재무 관리가 얘기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오피셜리 드러나는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국영은행들이 달러 쏟아내가지고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거는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국 당국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보통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하냐면 홍콩에 가요. 예. 홍콩에 가서 위안화를 갖다가 빌려서
이걸 가지고 공매도를 쳐버리거든요. 예. 그럼 위안화를 갖다 미리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결국엔 이건 빌려서 팔았으니까 네. 빌린 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사가지고 갚을 때 떨어지면 훨씬 싼 가격에 그렇죠. 사잖아요. 그래서 이 차익을 먹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위안화를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예. 이 빌릴 때 코스트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빌릴 때 코스트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홍콩에서 중국이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요. 네. 예.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빨아들이겠다는 얘기죠. 확 하고 빨아들이죠. 그럼 위안화 공급이 줄면서 위안화 금리가 뛰겠죠. 그럼 이 코스트가 올라가요. 그렇죠. 빌릴 때 코스트가 올라가요. 그럼 이거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빌려서 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 수단이 이제 15년, 16년에 그 홍역을 치르면서 상당히 많은 수단들을 이제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이랑 중국이 조금은 좀 이렇게 방어 라인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율을 금리로 방어하는 그렇죠. 이건 모양새가 이제 되는 거예요. 위안화 이제 위안화를 갖다가 이제 목을 쪼여 버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중국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부동산도 그렇고 성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이 막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네. 중국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어려울 거다. 아무리 자본 개정을 닫아놔도 이제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중국이 요즘 통화정책 쓰는 거 보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1년짜리 금리는 10bp 소심하게 내렸잖아요. 네. 근데 5년짜리 금리는 동결을 하죠. 동결했어요. 예. 그죠? 잘 보시면 금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조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영구적으로 효과를 줘요. 근데 요즘 보면은 중국이 어떤 걸 많이 쓰냐면 7일짜리 여갈피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7일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위안화가 풀려나가잖아요. 네. 그럼 위안화가 약세지 않습니까? 네. 위안화 약세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어느 정도만 풀면은 약세가 안 될까? 그럼 모르죠. 얼마를 풀면 될지 모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풀면 풀긴 풀되 7일짜리로 푸는 거예요. 7일짜리로 딱 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일 동안 풀려 나왔잖아요. 그럼 막 끌지 못하겠죠. 7일 만기인데 막 이것저것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끌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 7일 동안 풀어놨는데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7일 또 회수하면 되죠. 7일 후에 네. 7일 후가 되면 예를 들어 100을 빌려드렸는데 7일 후가 되면 100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100을 갚는 순간 조금만 줄여서 90을 다시 빌려줘요. 7일 단위로. 그래서 길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7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요. 이러면 이제 위안화가 막 풀려나오면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걸 좀 덜하게 만들 수가 네. 있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낮은 쪽에서는 조절을 해주는데 높은 쪽에서는 조절을 안 해주려고 하죠. 자, 그럼 이게 언제 그러면 잠깐 볼게요. 1년짜리 금리는 낮췄는데 장기 금리를 높여놨잖아요. 장기 금리, 그럼 1년짜리 금리는 1년은 낮추는데 5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요. 네. 은행은 단기로 땡겨서 장기로 빌려주거든요. 그럼 은행의 마진이 늘어날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은행의 마진을 늘려주는 이유가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7일로 계속 돈을 풀어주는데 은행들이 대출해주는데 이게 소극적이에요. 그럼 소극적인 뭔가 이게 뭐랄까 중국의 은행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인센티브? 베네핏을 줘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진을 보존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마진 확보해 주는 게 제 생각에 이제 중국이 지금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은행들이 좀 흡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제 좀 그런 나누자. 생각을 했습니다. 예, 건전성을 좀 높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엔 약간 뇌피셜까지 간 건데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쓰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좀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그래서 중국이 좋다는 거냐 좋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이게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라든지 이런 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걸 갖고 그걸 갖다가 이 사용권을 매각을 한 다음에 그쵸. 그렇잖아요. 그 사용권을 매각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생산에다 계속 퍼붓는 거거든요. 예. 그럼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돈을 퍼부면 퍼부을수록 GDP 성장률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퍼붓는 돈이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성장률이 제한이 되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걸 갖다 끌어올리려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날 수 있게 이게 그러면 고부가 가치지 않습니까? 예, 예. 고부가 가치는 기술력이죠. 첨단 기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제조 2025 이런 거 해가지고 첨단 기술 쪽을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미국에서 기술 분쟁으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사실상 중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풀려나오질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성장률이 계속해서 주춤주춤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위기하고 침체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예전보다는 성장률 둔화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자극을 하려면 미국하고의 관계도 좀 풀려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늘어나려면 국영기업보다는 민영기업들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민영기업들이 굉장히 디스커리지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이 마윈 그때 저희 알리페이 이후에도 예,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돌리는데 중국이 좀 전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긴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체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국 문제가 위안화 계속 올라가고 막 그리고 막 중국에서 국영은행 대응하고 막 그런 게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네네. 중국 경제가 이제 한 번에 위기로 샥으로 가기보다는 네네.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는 국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정도. 네, 그렇게 좀 저도 이해하면 좀 될까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 얘기는 좀 예, 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잭슨홀. 이제 오늘 사실 본 레시피가 이제 잭슨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잭슨홀 관련된 것도 제가 좀 쓰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 예. 이게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 반응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잭슨홀이 딱 있었잖아요. 잭슨홀이 있었는데 이 시장 반응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이. 예. 아 이거 비둘기다. 근데 파월의 발언이 끝나니까 이거 매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비둘기로. 최근에는 아니다 이게 덜매다. 덜매, 덜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좀 웃기긴 한데 매둘기 얘기하더니 매둘기. 예상보단 덜매다. 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단 덜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덜매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 비둘기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비둘기인 게 처음에 시작할 때 파월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히스토리를 봐야 돼요. 작년도 22년도에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때립니다. 딱 8분 동안 연설을 해요. 네. 저도 작년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면 보통 한 15에서 20분 하는데 8분 만에 딱 끊어지니까 뭐지? 이랬었거든요. 듣다가. 그래서 이제 8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엔드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keep at it이라는 말을 써요. keep at이 이제 볼커 자서전에 나오는 타이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볼커 모멘텀을 만든 거죠. 볼커 모멘텀을. 끝났어. 예. 예. 그래서 강력한 긴축, 인플레이션 파이터, 매파 중에 매파, 이제 요걸 갖다 딱 강조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을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작년보단 길게 말할게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서 저도 미소가 싹 지어지더라고요. 쿨. 그 얘기 뭐냐면 작년 같지 않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때 나스닥이 막 0.8, 0.9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네네. 오 이런 거죠.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금리 막 내려가고 그다음에 주가 올라가고 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제 생각에는 완전히 중립기업 바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을 잡아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해요. 그럼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성 노동력 참여율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이민도 많이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 공급이 다시 늘어나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게 억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균형을 탁탁 잡아주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0.8, 0.5, 0.8, 0.5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나스닥 기준으로. 아리까리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혹시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들었는데 계속 중립기업 박으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을 좀 놓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은 완전히 맘먹고 중립기업 박는구나 하는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어떻게? 끝날 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요. 인플레이션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끝날 때 키베이시도 끝나요. 이 말로 끝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 같은 데 나오려면 이 잭슨홀에 나오는 이 연설문 있잖아요. 그거 전 세계가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중립금리 보는데 미국 중립금리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구를 쓸 때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냥 엄청 애들이 쓰죠. 치진 않겠죠. 엄청 쓰겠죠. 몇 번씩 고쳤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뉘앙스를 담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맨 끝에 이걸로 끝나요. 작년하고 똑같이 끝나요. 그럼 이제 뭐냐면 앞에는 중립기업화가 나왔는데 맨 끝에 이거 딱 암시를 던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딱 요거 얘기 듣자마자 시장이 이제 이게 맨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한번 쭉 빠져요. 그러다 이제 메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와가지고 금리 더 추가로 올려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분은 워낙 매파예요. 그래서 어쨌든 쫙 주저앉았다가 이제 시장이 이후에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데 그리고 어제도 이제 좀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시장이 해석한 건 이게 예상보다 덜 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가 약간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파월의 발언은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매파적인 게 맞아요. 이 매파적인 게 이제 맞은 이유가 일단 뒤에 자세한 컨텐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반응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 비둘기파 하나 덜 매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오르는데 네. 금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내리는데 이게 단기하고 장기하고 둘 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잭슨홀 끝난 다음에 단기 금리는 단기 그때보다 높아요. 올랐어요. 높아졌어요. 네. 근데 장기 금리는 내려왔거든요. 예. 이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연준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냉소를 보내는 건데 오케이 금리 더 올려요. 더 올려도 돼요. 대신에 그렇게 많이 올리면 결국엔 경기 무너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그때는 더 많이 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올리면 올릴수록 좋아요. 왜? 더 많이 내릴 거니까. 그때 훨씬 더 맛있는 선물을 많이 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죠. 왜? 내리면 그게 그다 선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이 무리한 통화 정책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둔화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장기 금리를 밀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금리가 이제 깔려 내려오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이 힘을 다시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다 덜 매다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장기 금리의 반응. 그래서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걸 보면서 최근에 많이 뛰었었는데 예.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쉰 게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기 금리가 뛰어 올라간 걸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금리 인상 확률이 나오거든요. 예. CME 선물에서. 네. 그게 보면은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안 해요. 이게 동결 확률이 80%예요. 네. 근데 11월에 추가 인상 확률이 지금 60%가 넘어요. 맞아요. 네, 11월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예상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하고 한 있는 번은 중입니다. 올리고 넘어갈 거라는 예, 그렇죠. 것 같은 그리고 대신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내년에 6월 정도는 돼야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고 내년 말에는 4.25에서 4.5 정도 여기까지밖에는 못 내릴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통화 정책에서는 연준이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겠죠.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근데 장기 금리는 누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반응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잭슨홀 얘기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잭슨홀에서는 세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2% 인플레이션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었고요. 네. 예.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중립금리에 대한 저도 맞아요. 이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중립금리 미국 중립금리를 논의하는 게 참 엄청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콘텐츠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좀 가장 큰 타이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이제 왜 이슈가 됐냐면 이거 변경해야 된다. 예. Y 이러니까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이 옛날하고 공급망도 달라지고 해서 봐라 3% 밑으로 쉽게 안 내려오지 않냐. 근데 이거 쉽게 안 내려오는데 2%까지 밀어내리려고 하다 보면 이 1% 더 낮추려다가 성장 다 망가진다. 옛날하고 바뀐 체력을 갖다가 이런 걸 감안을 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90점이 넘어야지 합격이라고 해볼게요. 네. 예. 90점이 넘어야 평균은. 근데 이 과목 중에 뭐가 들어왔냐면 요즘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양자역학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고등학교에. 뭐 저희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 양자역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웬만하면 줄빵점이 나와요.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들어왔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80점에 합격시켜줘 이거거든요. 그쵸. 기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무슨 금과 억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죠. 이건 합리적이다. 바꿔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80점 이게 양자역학 들어왔는데 이거 90점 만들려다가 학생들 공부하다 다 죽는다. 이거 너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가르드가 정확하게 이제 파월은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하면서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고 예. 예. 라가르드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줬거든요. 22총재가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목표에 대한 기대가 앵커링 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게 뭐냐면 닻을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기대가 고정이 되지 않고 우리 타겟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럼 시장의 기대를 바꿔버린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과목 들어와서 80점으로 낮춰줬잖아요. 그럼 다음에 터질 때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공부할 거 없어. 낮춰줄 거야. 공부하지 마. 낮춰줄 거야.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목소리 그러면 계속 나올 거라는 50점으로 거죠. 낮춰줄 거야. 이렇게 계속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해도 시장에서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네는 내릴 거니까. 이거 지금 10년의 교훈이거든요. 약발이 잘 안 그렇죠. 먹힌다.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90점이라는 기준을 갖다가 스트릭트하게 고정을 시켜놔야지 시장이 어떻게든 여기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기준을 계속 밀어내리면 시장이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붕붕 떠다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힘들어. 애들 공부시키기 더 힘들어.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시장도 이거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기대는 안 하는데 대신에 뭘 원했냐면 네. 여지라도 남겨줘 이거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민해볼게요 이거 하고 검토해볼게요 이거 하고 네. 안 돼! 듣지도 않는 거 하고 2%안 바꿔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가요. 이거 하고 고민을 해볼게요. 이 다르죠? 다르죠. 이 여지라도 좀 남겨주기를. 그래서 만약 여지라도 남겨줬으면 이 꼴이라도 올라갈 텐데 이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버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네. 두 번째는 이 중립금리에 중립금리. 대한 얘기. 이게 제 생각에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중립금리 얘기를 해드리면 이 중립금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 금리가 이 중립금리에서는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아름다운 금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복잡하고 이렇게 보시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예요. 이 높은 금리인가요? 낮은 금리인가요? 5.5면 높아요? 낮아요? 금리가? 금리 5.5. 중금리 아니에요? 중금리, 중간인가요? 5.5는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니까 예. 그 물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가 좀 낮으니까 역시. 좀 높아 보여요. 높아 보여요. 예. 저도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두 분 또 반응이 좀 다르신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지난 1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금리예요. 높다. 이 금리 다시 볼까 그쵸. 이 생각했거든요. 계속 내려갈 줄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왔으니까 이 금리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금리를 본 거잖아요, 우리가. 5.5는 높죠. 이거 그냥 이런 거잖아요. 야, 5.5 금리에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이 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높은 금리예요. 근데 이제 하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금리가 네. 높다. 혹은 이게 긴축적이다라는 표현을 얘네들은 이제 리스트릭티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게 긴축적이고 제한적이다. 이제 이런 금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달라져요. 한번 보시면 연준 내 매파를 말씀드릴게요. 연준 내 매파하고 비둘기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매파가 이거는 그냥 옛날에 낮았는데 그거보다 높아졌다고 높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금리가 됐을 때 이게 만약 높다면 긴축적이라면 네. 중립금리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에서는 성장도 무너져야 되고 물가도 빠르게 내려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실업률이 안 올라가요. 반세기 최저예요. 이 금리에서 물가도 빠르게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꼬리 말고 올라가요. 그러면 성장도 잘 안 내려오고, 그렇죠? 물가도 잘 안 내려오고, 고용도 탄탄하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높은 금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파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레스트릭티브 하지 않아. 그럼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추가 인상.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옛날보다 높으니까 높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얘기하는 게 이게 확실히 잡아내릴 정도로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아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금리로는. 쉽지 않은 그쵸. 거 같잖아요. 근데 이제 비둘기는 얘기합니다. 와, 그만. 잠깐 네. 스톱. 잠깐 스톱. 좋은데, 다 주장 좋고, 안 내려오는 것도 다 아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죠. 실제로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금리 인상이 작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은 작년도 7월, 8월부터 잡아서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년도 8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 2%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팍팍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한 다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정금리도 많고 하니까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시차를 두고 봐야지. 저 그러게. 타임렉이라는 표현을 예. 쓰는 거예요. 이거 시차가 있으니까 이게 이미 충분히 올려놓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5.5는 높은데 이게 이제 효과가 지금 늦게 나타나는 것 같아. 먹을 만큼 먹어서 감기약은 3알 먹었으면 10알 먹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 봅시다. 매파에서는 아니다. 이 정도 두고 봤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이 합의점이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인상은 하되 천천히 인상 이 얘기가 돼요. 속도를 천천히. 그래서 6월에 쉬고 7월에 인상한 거잖아요. 그럼 이 합의대로 가면은 9월에 쉬고 11월에 인상으로 가겠죠. 아까 전에 9월에 인상 확률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11월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을 갖다가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이 중립금리 갖고서 이제 뭐가 논의가 됐는지를 봤잖아요. 이번에 파월이 되게 이제 말을 할 때 살짝 뉘앙스를 붙인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금리가
이 실질금리라고 할게요.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파지리브라고. 그 다음에 엔드로 또 뭘 얘기하냐면 지금이 시장에서 측정된 것보다는 지금의 실질금리가 높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측정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다는 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립금리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레스트릭티브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다 이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럼 더 올리진 않겠네 하면서 이제 방긋했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방긋했죠. 근데 그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만약 if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앞으로도 추세 이상의 성장이 이어진다면 예. 그러면 이게 계산이 틀린 것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추가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추세 이상의 성장이 우리는 무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추가 인상을 해버릴 테니까. 그럼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뭘 연결해야 되냐면 저도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갑자기 잭슨홀 연설하기 하루 전에 진짜 그 예상도 못한 분이 등장을 해요. 네. 블라드라는 분이 등장하거든요. 아. 이분이 이제 저기 그만두셔가지고 그분은 그만두셨잖아요. 퍼디로 가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딱 그분 등장하는 거 보고 형이 여기서 왜 나왔는데 이 느낌이 이제 되게 많이 한때 들었는데 욕망을 날렸던 블라드가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무서운 말을 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기에 추가 인상하자. 엔드 어쩌면 6%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저씨는 집에 가서도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 형 갑자기 왜 등장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전적이 잘 맞췄어요. 재작년에 이제 테이퍼링 빨리 시작해야 된다, 물가 빨리 올라온다 이 얘기했었고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했었고 작년에 7, 8월에 경기 침체 따놓은 당상이다 얘기할 때 혼자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월가에서 오버하고 있다. 경기 침체 아니다. 아니 GDP가 2분기 연속으로 테크니컬리 마이너스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딱 얘기하는 게 GDI가 플러스예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아니니까 안심하고 금리 올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경기 침체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라드 총장이 이 얘기를 해요. 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거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6월 달에 FOMC를 하면 3, 6, 9, 12월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SEP라는 게 나와요. 경제 전망이 나와요. 점도표도 나오고 네. 이 SEP 안에 점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FOMC 때를 보면은 이때 성장률 전망을 0.4에서 1.0으로 올려요.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연준에 있는 스태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7월 달에 FOMC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의사록이 딱 나오는데 7월 달에 네. FOMC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스태프들도 항복해요. 침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항복을 해요. 항복. 너무 좋네. 항복. 네. 얘네들이 항복했거든요. 자 그러면 침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보다 9월 달에는 프로젝션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의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비둘기파가 뭐라고 했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어떻게 하냐. 그쵸. 모르니까 우리 천천히 가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성장률 전망 올리잖아요. 미래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둘기파가 밀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 더. 블라드가 이제 6%를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보다도 성장이 더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셈법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75로 한 번 올린 거에다 플러스로 추가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0.25를 더 올리고 말고 이게 뭐가 문제인데 안 이게 되겠다. 문제가 뭐냐면 미국 경제를 침체시켜야 되겠다.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2.5가 중립금리였는데 이게 예를 들어 4로 올라갔다. 네. 그럼 요게 적절한 금리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갔 다음에 우리가 내려올 때는 2.5까지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네. 시장이 지금 다 요거 기대하는 거거든요. 많이 내려주는 걸. 네. 근데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내려오는 폭이 나중에 인하를 하더라도 이 선물 세트가 되게 미약해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 보고 시장이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피벗 기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피벗 기대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번 FOMC에서는요. 사실상 파월은 이 9월 FOMC로 이걸 갖다 토스를 시켜놨고 네. 그 앞에서 블라드가 상당히 많은 힌트를 준 거는 이번 이제 FOMC에서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점도표도 보셔야 되겠지만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중립금리에 대한 이슈를 건드려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제가 따로 한번 또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네, 나중에 따로 한번 모셔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 얘기 그리고 잭슨홀 얘기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